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동수정 영역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 어려워하시는 영역이고요.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죠. 양이 꽤 많습니다. 두 편의 영상으로 제공되겠습니다. 마인드맵의 구성은 우선 행동의 정의 그리고 목표 알아보고요. 이러한 행동을 관찰하고 측정하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시각적 분석으로서 다양한 그래프 알아보고 다음은 긍정적 행동 지원, PBS의 개념과 5단계별로 유의사항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중재 기법을 특징별로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선 말씀드릴 사항으로서 제가 설명을 할 때 판서를 행동이라는 걸 behavior, B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전략을 위해서요. 가장 먼저 살펴볼 사항은 행동을 정의하고 목표를 세우는 건데요. 우선 표적 행동의 선정과 조작적 정의에서 표적 행동이 뭘까요? 말 그대로 표적이 되는 행동인 거죠. 행동적 지원, 그런 중재를 하고자 하는 타겟인 겁니다. 즉 적절한 중재를 제공해서 향상하거나 또는 감소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변화시키고자 관찰하고 측정하여야 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이 표적 행동은 바람직한 행동일 수도 있겠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행동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의 다양한 행동을 동시에 다루게 될 텐데 동시에 모든 행동을 다루는 것이 어렵겠죠. 그래서 어떤 것을 먼저 중재하고 다음에 어떤 것을 중재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중재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하게 되는데 이를 우선순위라고 하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우선순위를 정해놓잖아요. 행동 중재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면 바로 문제 행동이 학생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 해가 되는가, 이게 바로 기준입니다. 문제 행동 수준을 구체적으로 파괴 행동, 방해 행동, 경미한 방해 행동으로 나뉘는데요. 이 내용은 지난 14년, 15년 유아와 초등에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예상하셨겠지만 파괴 행동, 방해하는 행동, 경미한 방해 행동은 심각성의 수준이에요. 가장 우선적으로 중재가 필요한 순서인 거죠. 이게 가장 우선,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각각을 살펴볼게요. 우선 파괴 행동이란 타인의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거나 또는 학생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인에게 물건을 던진 행동이 있겠죠. 그러면 자신의 건강을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엔 어떤 예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자해 행동 있죠. 자해 행동에 해당하겠고 뿐만 아니라 강론을 보면 음식을 거부하는 행동도 여기 해당하는데요. 왠지 음식 거부는 그 우선순위가 그렇게 안 높을 것 같잖아요. 그죠? 단순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파괴 행동이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다음 방해 행동은 뭘 방해하는 행동일까요? 바로 성과를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성과라면 뭘까요? 교수학습의 성과나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그 일상생활활동 하는 데 있어서 참여와 관련된 사항이겠죠. 방해 행동으로 인해서 학습활동이나 일상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호작용을 거부하거나 위축되어 있거나 계속 울기 이런 행동들인 거죠. 그리고 물건을 파손하거나 도망다니는 행동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앞서 살펴본 파괴 행동처럼 누군가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은 아닌 거죠. 이게 물건 파손도 파손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파괴 행동은 아닙니다. 파괴 행동은 자신이나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경미한 방해 행동은요. 이 어떤 책을 보니까 가벼운 행동 또는 분산 행동이라고도 서술되어 있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성가신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로운 행동은 아닌데 그래서 건강을 해치거나 학습을 방해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행동이나 주의 집중을 흐트리는 그런 분산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방해는 없지만 정상적인 발달에 좋지 못한 행동인 거죠. 예를 들면 상동행동, 반향어, 손뼉치기, 틱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대상 학생은 사회적 수용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다음 살펴볼 사항은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사항인데요. 조작적으로 정의를 한다는 건 그 행동이 관찰이 가능한 또 측정이 가능한 용어를 사용해서 정의를 하는 건데요. 근데 왜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이라도 관찰자에 따라서 그 행동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정의가 달라지면 그 행동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평가가 달라지니까 중재도 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관찰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행동을 조작적으로 정의해서 그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교수 목표를 세우고 이후 그 행동의 목표 달성 여부까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중재 효과를 평가할 수도 있고요. 행동과 중재 프로그램 사이의 기능적 관계도 입증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행동의 조작적 정의는 행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행동을 직접 관찰하고 측정하기 쉽게 해준다는 겁니다. 더불어 그 행동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편견을 최소화하고요. 오로지 관찰된 행동과 그 행동이 발생한 상황에만 초점을 둘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행동의 조작적 정의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두 명의 관찰자가 한 가지 행동을 보면서 조작적 정의를 가지고 행동 발생 여부에 동의하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이후에 살펴볼 텐데요. 이게 관찰자 간 신뢰도 IOA라고 하죠. 이후에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음은 행동 목표 세우기를 살펴볼 텐데요. 그렇죠. 행동 중재를 하는데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정확한 중재를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 세워진 목표를 보면서 그 중재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통해서 평가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 목표를 구성하는 4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학습자, 행동, 조건, 그리고 기준입니다. 이 4가지 구성 요소를 갖춘 행동 목표를 통해서 교사는 대상 학생의 행동을 일관되게 관찰할 수 있고 동시에 교사가 관찰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확인시켜 주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에 기존의 교사가 아닌 다른 교사가 중재를 하게 되더라도 일관된 연속적인 지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4가지 요소 각각을 살펴볼게요. 우선 학습자는 행동을 변화해 나가야 될 학생, 그 대상 학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은 변화해 나갈 행동인 거죠. 이때 이 행동은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용어로 서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한다, 인식한다, 발견한다, 향상된다 이런 동사가 적절할까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말하다, 쓰다, 가리킨다, 자른다, 색칠한다 이런 등등. 그러니까 이를 우리가 명시적 동사라고 하죠. 이런 명시적 동사를 통해서 행동이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하게 서술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조건이라면 그 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조건을 의미하는데요. 환경적인 상황, 사용되는 자료, 도움의 정도 등등에 대한 사항인 거죠. 각각의 예를 들어보면 이건 교실에서 특별실로 이동하는 상황에 또는 수학 시간에 점심 시간에 등등의 환경적인 상황인 거고 요거는 뭘까요? 휠체어를 이용하면 10개의 덧셈 문제가 주어지면 또는 식기류가 주어지면 등등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도움에 대한 거니까 보조교사의 도움이 없이 또는 구어적 촉구가 주어지면 그리고 또는 이거 같은 경우는 교사의 시범이 주어지면 이런 등등이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기준이란 것은 행동이 얼마나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수행 수준인 겁니다. 즉 목표 행동이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10개의 명칭을 말한다, 또는 30분 동안 수행한다, 또는 지시가 주어진 후 30초 이내에 수행한다 이런 것들이 기준의 예시가 되겠죠. 학습자, 행동, 조건, 그리고 기준 각각의 의미 잘 아시겠죠? 이 4가지 요소가 모두 포함된 목표는 이렇게 서술되겠죠. 학습자가 조건에서 기준 수준으로 행동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학생 A는 수학 수업 시간 동안 80% 이상의 정답률로 2자릿수 덧셈 문제를 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학생 B는 크다와 작다의 개념을 이해할 것이다, 또는 학생 C는 혼자서 계단을 사용하여 90% 이상 이동할 것이다 등의 목표를 보면 잘못된 것임을 바로 알 수 있겠죠, 그죠? 이 잘못된 목표 바로 한번 수정해 볼까요? 학생 B는 크다와 작다의 개념을 이해할 것이다. 뭐가 잘못된 건가요? 우선 조건이 없죠. 2개 또는 3개 정도의 물건이 제시되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될 것이고 기준도 없습니다, 그죠? 10번의 기회 중에서 8번 이상, 9번 이상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해한다는 게 뭡니까, 그죠? 2명 이상의 관찰자가 보고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 됩니다. 이해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명시적 동사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2가지 물건 중에서 더 큰 물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한다, 건네준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돼야 된다는 거죠.
학생 C는 혼자서 계단을 사용한 90% 이상 이동할 것이다. 이 역시 조건이 이상하죠, 그죠? 혼자서 한다는 게 뭡니까? 그죠? 학교의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을, 그죠? 또는 신체적인 촉구 없이 등으로 서술되어야 하며, 기준은 명확한가요? 모호한데요, 그죠? 90%가 뭐죠? 계단 수의 90%라고 해야 되겠죠? 보다 구체적으로, 연속적으로 3일 동안 계단 수의 90%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죠? 어쨌든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기준. 그리고 이동한다는 것도 더 명시적으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발과 왼발을 번갈아 가면서 오르내린다,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표현한다는 거. 이렇게 문장을 보고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수정되는 사항, 과거에도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또 기출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동 목표 4가지 구성 요소를 이후에 살펴볼 건데, 가설의 조건인 선행사건, 구체적 행동, 그리고 행동의 기능과 좀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엄연히 다른 사항입니다. 네, 구분하세요. 다음은 행동 관찰과 측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대상 학생이 나타내는 행동을 제대로 관찰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사항입니다. 왜 하는 걸까요? 현재의 수준을 확실하게 알기 위함인 거죠. 그죠? 그리고 제공하는 중재 효과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제공하는 중재가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이라면 그 중재 간의 효과 비교도 가능하겠죠. A 중재, B 중재 둘 중에 뭐가 더 효과적이다, 이런 식으로. 그 효과에 따라서 어떤 중재를 B 중재를 계속 지속할 것인지, A 중재를 계속할 것인지, 그죠? 어떤 중재를 더 지속하고 어떤 중재는 중단할지 수정할지, 이런 의사결정도 할 수 있는 거죠. 행동 수정을 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행동 관찰과 측정, 그 유형이 있는데요. 크게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 1화 관찰 기록은요, 1화 기록법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시간, 활동 서술을 완벽하게 기록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야기식으로 특정 에피소드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모두, 그러니까 전부 다 기록하는 거예요. 특정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비형식적인 방식으로 모든 기록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그 환경,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상자의 말이나 행동, 그리고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시간, 이런 것들을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느낌과 해석같이 이런 주관적인 것도 기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교사의 감정이나 판단을 배제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런 느낌이나 해석을 기록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면, 꼭 해야 되겠다라면 객관적인 사실과 구분해서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예전에 기출된 상황이죠. 1화 기록법과 관련돼 가지고 교사의 판단으로 그 학생의 편식으로 라고 관찰 일지를 쓴 부분을 틀린 거 찾기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편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거를 교사의 판단인 거예요. 그렇게 적어서 잘못된 것이라고 체크했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체크하세요. 이러한 1화 기록법은 구조화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ABC 관찰법인 거죠. 그런데요, ABC 관찰법이 곧 1화 기록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화 기록법을 보다 구체화하고 체계화시킨 것이 ABC 관찰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정 유명 강론서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1화 기록법은 특정 사건만 과거형으로 기록하는 것이고, 연속 기록법은 전부 다 기록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제가 봤던 많은 책들 중에 그 책만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나머지 다른 강론들은 모두 다 1화 기록법이 다 모든 것을 다 기록한다, 전부 다 기록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결론은 1화 기록법은 전부 다 기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영속적 행동 결과 기록은요, 책에 따라 행동 결과물 중심 관찰 기록이라고도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행동의 결과물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즉 수량화하여 기록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바닥에 떨어진 학용품의 개수, 휴지의 개수,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 유형의 단점은 뭘까요? 2가지가 있거든요. 기출이니까 여러분 영상을 잠시 정지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해 보셨나요? 한 가지는 바로 떠오르시죠. 그 행동의 결과물이 즉시 기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치워버릴 수 있다는 거. 그런데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건 뭘까요? 그렇죠. 2가지, 3가지 서술하라 그러면 하나가 잘 안 떠올라요. 그죠? 바로 행동의 결과를 보고 그 행동의 강도, 형태, 지속시간 등 그 행동의 양상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 2번째 특징입니다. 기억하세요. 다음은 사건 기반 기록법인데요. 이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꼭 설명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건 기반 기록법이 있고 옆에 보면 사건 기록법이 있죠. 이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같은 걸로 알고 계시는 분 되게 많으신데 다릅니다.
영어로 사건 기록법은 이벤트 레코딩입니다. 다른 말로 빈도 기록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빈도, 즉 몇 번 발생했는지, 그러니까 이벤트가 몇 번 발생한 건지를 기록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건 기반 기록법은 이벤트 베이스드 레코딩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그 이벤트에 기반을 둔 기록이라는 거죠. 사건 중심 기록법이라고도 합니다. 발생한 어떤 행동을 다양한 측면에서 기록을 하는 거죠. 여기서 다양한 측면이란 빈도, 강도, 위치, 행동이 발생한 장소죠. 그리고 지속 시간, 지연 시간 등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행동을 기록한다는 거죠. 사건 기록법보다 더 상위의 카테고리, 더 상위의 분류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 관찰의 체계를 보다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선행사건으로서 자극이 주어지죠.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행동이 나옵니다. 행동, 즉 사건, 이벤트가 딱 발생하는 거죠. 선행사건으로. 그리고 후속 결과로서 강화 또는 벌이 뒤따르겠죠. 이렇게 선행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행동이 나오기까지의 시간, 즉 자극이 주어지고 반응인 행동이 나오기까지 시간을 우리 뭐라고 그러죠? 지연시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행동이 발생하고 나서 후속 결과인 강화나 벌이 주어질 때까지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지속시간이라고 하죠. 이걸 기록하는 게 지연시간 기록법이고 이게 바로 지속시간 기록법인 겁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반응, 그 행동의 빈도, 즉 발생 횟수를 기록하는 것이 사건 기록법인 것이고 다른 말로 빈도 기록법이라고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사건 기록법과 사건 기반 기록법은 다른 내용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벤트 레코딩 그리고 이벤트 베이스드 레코딩 다르다는 거. 사건 기반 기록법이 훨씬 더 상위 개념이라는 거. 그죠? 하위 내용으로서 사건 기록법이 있고 추가적으로 지속시간, 지연시간 이런 기록법이 있다는 겁니다. 즉 사건 기록법은 그야말로 그 행동, 그 반응이 발생한 횟수만을 카운트하는 것이고 사건 기반 기록법은 발생한 그 행동이 몇 번 발생한 건지 그 빈도뿐만 아니라 강도, 행동 발생 장소, 지속시간, 반응시간, 지연시간 등등 행동 발생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기록하는 카테고리, 더 상위의 카테고리 개념이라는 거. 비교되시죠? 그죠? 시험에 나오면 이 두 개의 개념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서술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사건의 발생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기록하는 것이 사건 기반 기록이라면 그 발생한 행동, 그 반응을 시간과 관련해서 기록하는 방식도 있겠죠? 이게 바로 시간 기반 관찰 기록입니다. 타임 베이스드 레코딩. 하위 내용으로는 간격 기록과 시간 표주법이 있고 간격 기록엔 다시 전체 간격 기록과 부분 간격 관찰 기록으로 나뉘는데요. 관찰 기간을 짧은 기간으로 나누어서 그 간격 내에서 행동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면 그 행동이 발생되었다고 기록하는 것이 바로 전체 간격 관찰 기록이고 간격 내에서 그 행동이 최소한 1회 이상 나타났다면 그 행동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하는 것은 바로 부분 간격 관찰 기록입니다. 그리고 시간 표주법은 관찰 기간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서 그 간격 내에서 어느 한순간 대상 학생을 관찰해서 표적 행동이 발생 여부를 기록하는 방법인 거죠. 어느 한순간만 발생하면 발생했다고 기록하는 겁니다. 행동 관찰과 기록의 유형 잘 구분되시죠? 이 사항은 지난 10년 정도의 음용고시를 제가 돌이켜 봤을 때 14년과 16년을 제외하고 거의 매년 출제됐습니다. 심지어 지난 2018년도는 유초중 모두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예전에는 단순히 관찰 기록지 딱 보여주고 이게 어떤 기록법인가 이런 단답식으로 서술하는 형식이었는데 최근 점차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죠? 특정 기록법에 적합한 행동 특성, 그 특정 기록법의 단점, 그리고 관찰자 간 일치도 이런 것들이 출제되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죠. 자, 그러면 개별 관찰법의 특징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알아볼까요? 일화 관찰 기록과 영속적 행동 결과 기록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앞서 설명드린 수준으로만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제가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사건 기반 기록법의 사건 기록법부터 살펴볼게요. 빈도 기록법이라고도 하는 이 기록법은 영어로 프리퀀시 레코딩 또는 이벤트 레코딩인데요. 그러니까 전체 관찰 시간을 짧은 시간 간격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간격 내에서 발생한 행동의 빈도, 그 횟수를 기록하는 거죠.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자면 그림을 그릴게요. 이런 식인 거죠. 아동 이름 누구누구, 관찰자 누구, 관찰 장소. 표적 행동은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머리 때리기로 할게요. 날짜, 시간, 행동 발생 빈도, 합계 관찰 시간, 시간당 빈도를 표시하고 분당 비율을 산출하게 됩니다. 날짜는 몇월 며칠, 그죠?
시간은 이런 식입니다. 자, 이 시간은 여러분들 다시 설명해 드릴 텐데 잘 보세요. 행동 발생은 이렇게 정자로 표시하면 되겠죠. 다양한 체크 방식을 쓸 수 있을 것이고 그 합계를 씁니다. 관찰 시간과 시간분의 빈도 그리고 분당 비율을 써 볼게요.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대략적인 표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게 바로 빈도 기록법, 사건 기록법입니다.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간격이 일정하지 않죠? 일정하게 해도 돼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본 겁니다. 빈도 기록법의 경우 관찰 시간 간격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저희가 시간 기반 관찰 기록이 시간 간격이 같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셔야 되는데 그것과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그건 그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빈도 기록법은 시간 간격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 빈도 기록법의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장점으로는 뭘까요? 사용이 간단하다는 거죠. 횟수만 딱 적으면 되니까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몇 번 했네? 오케이, 몇 번 딱 적는 거죠. 그리고 사용이 쉬우니까 수업에 방해가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머리 탁 때리면 체크하고 그냥 수업 계속 하시면 돼요. 또 머리 때리면 또 체크하고 계속 수업 하시면 되고, 그죠? 그리고 시간 간격마다 행동 발생 빈도를 기록하게 되니까 그 행동이 언제, 어떤 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했는지 행동 발생 분포를 알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장점들이 있는데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행동의 빈도만으로는 그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빈도만으로 어떻게 그 행동을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짧은 시간으로 자주 나타나는 행동이나 반대로 한 번 나타나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행동은 이제 관찰하기에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표 행동이 손털기예요. 아주 짧은 시간에 손을 여러 번 다다다닥 이렇게 털어요. 여러분 그 빈도를 정확하게 카운트할 수 있으세요? 또는 반대로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행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 빨기. 나이 든 고등학생이 손가락 빨기 문제 행동이죠, 충분히. 이 손가락 빨기라고 치면 자, 한 번 손가락을 입에 넣는데 1시간을 빨아요. 빈도상으로는 한 번이에요. 빈도상으로는 한 번인데 이 한 번이라는 빈도 1이라는 것으로 이 학생의 행동을 다 표현할 수 있나요? 적절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관찰법의 장점과 단점은 다른 말로 그 관찰법에 적절한 목표 행동인가 아니면 그 관찰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목표 행동인가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출제가 된다면 어떤 상황이 제시돼요. 그 상황에서 어떤 교사가 아주 짧은 시간 여러 번 발생하는 행동, 그 빈도를 정확히 카운트할 수 없는 행동을 빈도 기록법으로 측정하려고 한다. 이때 잘못된 관찰법으로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방식의 관찰법을 또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이러한 사항은 과거에도 기출되었습니다. 손털기는 기출 예시예요, 그죠? 기출되고 앞으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 유의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되겠죠. 다음은 지속시간 기록법입니다. Duration Recording. 이 기록법은 표적 행동이 시작된 시간과 그 행동이 끝날 때까지 그 지속시간을 기록하는 방법인 거죠. 역시 기록법의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이름, 관찰자, 장소 그리고 표적 행동이 있겠죠. 표적 행동의 예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손가락 빨기 해보죠,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이렇게 쓰면은 그리고 날짜, 시간, 행동 발생, 관찰 결과, 요약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관찰 결과, 요약 사항 이거 중요합니다. 관찰 결과를 어떻게 요약할 건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전체 관찰 시간, 전체 지속 시간 100분율 그리고 평균 지속 시간이거든요. 내가 밑에도 했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속 시간 기록법의 결과값 4가지 유형인 거죠. 이위 한번 다시 정리할 텐데 결과값들 중요합니다. 표의 수치를 기록해 보면 이런 식입니다. 열 며칠 시간은 분과 초는 관찰할 때 이런 식으로 쓰죠. 분, 초를 쓰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리고 행동 발생 이런 식인 거죠. 자, 그러면 관찰 결과를 요약해 볼까요? 이거는 요거 더하고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더하면 그리고 지속시간 100분율 공식은 전체 관찰 시간분의 전체 지속시간 곱하기 100을 %로 표시하면 되고요. 그리고 평균 지속시간은 지속시간들의 어떤 평균값인 거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지속시간 기록법입니다. 이런 기록법의 장점은 행동이 지속되는 것에 관심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시로 말씀드리는 사항이 딱 그거죠. 손가락 빠는 행동. 한 번 또는 2번. 이 측면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손가락 빨기 행동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거죠.
반면에 이 기록법의 단점은 뭘까요? 장점 사항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나치게 짧은 시간 간격으로 발생하는 행동에는 적용이 어렵겠죠. 그리고 행동의 강도를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지속시간 기록법을 통해서 행동의 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딴 서술이 있으면 잘못된 것으로 탁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계산식이 좀 있었지만 여러분 어려운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산수 수준입니다. 다음은 지연시간 기록법인데요. 레이턴시 레코딩. 여기 레이턴시, 이 지연시간의 개념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어떤 행동의 발생을 유발하는 선행사건과 그 표적 행동이 발생하는 그 시점까지의 시간입니다. 이걸 기록한다는 거죠. 역시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식인데요. 이름, 관찰자, 장소, 표적 행동, 그리고 이건 지연시간이니까 선행사건도 서술되어야 되겠죠. 그죠? 이름, 관찰자, 상황을 서술하고 표적 행동으로는 지시 따르기입니다. 교사의 지시대로 선긋기 과제를 한다. 그리고 선행사건으로는 교사가 지금 앞에 있는 문제를 푸시오라고 한다는 거죠. 표를 채우면 날짜, 행동 발생, 그리고 행동 결과 요약으로서 전체 지연시간, 선행사건 횟수, 평균 지속시간 기입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양식을 채워보면 이런 식이죠. 몇월 며칠 행동 발생은 6번이라고 하죠. 그러면 행동 결과 요약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전체 지연시간은 5분 50초네요. 그죠? 선행사건 횟수는 6회, 평균 지속시간은 6분이었으면 1분인데 5분 50초니까 58초네요. 맞죠? 네,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평소 교사로부터 선긋기 과제를 하라는 지시를 딱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평균 58초, 약 한 1분 정도 되는데 이 시간 지나고 나서 과제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계속 살펴보았던 사항, 이 기록법으로 측정하기에 적절한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살펴본 지시 따르기, 질문에 답하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그죠? 다음은 강도 기록법. 어렵지 않죠? 강도를 그 세기를 기록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소리 지르기 5번 했다, 소리 지르기 5분 했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 소리의 데시벨을 측정하는 겁니다. 어렵지도 않고 이 내용 그렇게 출제도 잘 되지 않는 유형입니다. 다음은 반응 기회 관찰 기록은 비교적 중요한 유형입니다. 영어로 Controlled Presentation Recording입니다. 책에 따라 이게 통제 제시 기록이라고도 되어 있거든요.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네요, 그죠? Controlled Presentation이니까 통제 제시, 그죠? 이 행동 수정 파트에서는 동요가 굉장히 많아요. 댓글로 어떤 구독자분께서 왜 설명할 때 영어를 그렇게 많이 쓰시냐라고 물어오신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이 특수교육이란 학문 특성상 외국의 연구 결과를 많이 가지고 오게 돼요. 따라서 그 원문의 영어를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용어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가 이거죠, 그죠? 컨트롤드 프레젠테이션을 어떤 교수님은 반응 기회 관찰 기록이라고 하고 또 다른 교수님은 통제 제시 기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교수님 중에 어느 교수님이 출제를 들어가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후에 살펴볼 중재 설계 방식에서도 다양한 동의어가 있어요. 반드시 그 원문인 영어를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전공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특히 행동수정 파트에서는 영어와 함께 보시는 것이 훨씬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반응기회 관찰 기록을 살펴보면요, 이 관찰법은 빈도기록법이라고 하는 사건기록법을 변형시킨 거예요. 여기서 컨트롤드라는 사항을 잘 보셔야 돼요. 통제된다는 거죠, 컨트롤. 근데 뭐가 통제된다는 겁니까?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무한정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통제가 된다는 거죠.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주어지고 그 기회 중에서 몇 번의 행동을 나타냈는가, 그것을 기록하게 된다는 거죠. 즉 교사가 학생의 행동을 수행할 기회를, 그 수를 제한한다는 거죠. 기회의 수를 조절한다는 겁니다. 기회 혹은 그 시도의 수를 미리 정해놓고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관찰, 기록한다는 건데요. 역시 예시로서 기록지를 한번 그려드릴게요. 학생 이름, 관찰자, 상황, 그리고 표적 행동을 쓰고 반응 기회 관찰 기록이니까 그 기회를 정확하게 조작적으로 정의해야 되겠죠, 그죠? 이름, 관찰자, 누구, 상황은 수학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표적 행동은 교사의 질문에 정답을 말한다 이고, 기회를 조작적으로 정의하면 교사의 한 자릿수 덧셈에 대한 질문 주어지기라고 해볼게요. 예로 3 더하기 4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래에는 역시 날짜, 정반응, 그리고 전체 기회와 백분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6월 6일 정반응을 4번 한 거죠. 전체 기회는 10번이었고 그러면 백분율이 얼마죠? 당연히 40%인 거죠. 이 백분율을 통해서 주어진 기회에 대한 표적 행동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사항 아닙니다. 그죠? 이 관찰 기록 유형이 바로 반응 기회 관찰 기록, 통제 제시 기록법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기준치 도달 기록법입니다. 영어로 Trial to Criterion Recording인데요. 이는 도달해야 될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크라이테리언, 그 기준치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기록하는 거죠. 또 이것도 책에 따라서 준거제시 시도 관찰 기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역시 예시로서 기록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학생 이름, 관찰자, 표적 행동, 그리고 반응 기회의 정의, 기준치를 서술하게 되는데요. 이름, 관찰자, 표적 행동으로는 교사의 지시를 듣고 3초 이내에 수행하는 것. 반응 기회의 정의는 교사의 지시죠. 바르게 교과서 몇몇 쪽을 펴라, 책을 소리내어 읽어라, 이런 것들이죠. 자, 그리고 아래에 기준치가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기준치. 이게 기준치 도달 관찰 기록의 키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례의 경우는 교사의 지시에 연속 3회 수행하기라고 기준을 정해보죠. 자, 그러면 기록지를 완성해 볼게요. 아래의 날짜, 목표 도달 기준치, 그리고 기회에 대한 아동의 반응, 그리고 기준치 도달까지 걸린 횟수 이렇게 기록하게 되는데요. 몇월 며칠 목표 도달 기준치 뭐라고 했죠? 연속 3회 수행인 거죠. 그리고 기회에 대한 아동의 반응으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기준치 도달까지 걸린 횟수도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10, 9, 8, 7, 점차 줄어드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적은 기준치에 도달하기까지 행동 시도 수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절차가 있어야 기준치 도달 기록법이에요. 기준치 도달 기록법에만 이런 절차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사건 기반 기록법의 다양한 유형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발생한 행동의 횟수나 지속시간, 지연시간 등등 그 행동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본다는 거 예시와 함께 살펴봤는데 반드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사항은 바로 시간 기반 관찰 기록입니다. 사건 기반 관찰 기록이 이벤트 베이스드 레코딩이었으니까 시간 기반 관찰 기록법은 타임 베이스드 레코딩인데요. 그러니까 사건 기반 기록법이 행동 자체의 특성에 중점을 두고 관찰한 거라면 시간 기반 관찰 기록은 시간을 중심으로 행동이 발생하고 있느냐를 기록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즉 타임, 시간 근거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시간에 근거한 관찰 기록을 하는 걸까요? 행동 특성에 중점을 둔 관찰이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이겠죠. 너무 쉬운가요? 어쨌든 그러면 행동 특성 중심 관찰이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 행동의 빈도를 카운트하거나 그 행동의 지속시간 등등을 관찰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기출사항이거든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답 뭐죠? 바로 관찰 대상이 한 명이 아닌 경우입니다. 즉 많은 아동을 관찰해야 하는 경우라는 거죠. 또는 학생인 한 명인데 그 아동이 여러 가지 행동을 동시에 관찰하는 경우인 거죠. 또는 행동의 빈도가 너무 높거나 지속시간의 변화가 심한 경우도 해당한다는 거. 그러니까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린다면 앞서 살펴본 사건 기록법 있죠. 그 빈도 기록법이라고 하는 이 기록법은 행동의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발생했다가 사라지는 행동 측정에 주로 사용되잖아요. 하지만 시간적으로 오래 지속되거나 발생 빈도가 너무 높은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눈 깜빡이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손바닥 퍼덕이기, 이런 행동은 빈도 기록법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이유는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간격 기록법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간 기반 관찰 기록의 장단점이 강론에 나오는데요. 수업이나 치료를 방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반면에 행동의 직접적인 양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발생률의 대략치를 측정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좀 설명 더 해드리면요. 여러 명의 대상자를 또는 여러 행동을 관찰할 수 있으며 제공하는 수업이나 치료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 행동의 특징, 그러니까 특징이란 게 뭘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빈도, 횟수, 지속시간, 강도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장점과 단점. 이러한 시간 기반 관찰 기록엔 하위 유형으로 간격 기록과 시간 표지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간격 기록, 인터벌 레코딩은 전체 간격 관찰 기록과 부분 간격 관찰 기록이 있는데요. 관찰을 하는 시간을 짧은 시간 간격으로 나눕니다. 목표 행동이 각각의 시간 간격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했는지 보는 것은 전체 간격 관찰 기록이에요. 홀, 전체. 시간 간격 내에서 그 행동이 한 번이라도 발생했는지 보는 것은 부분 간격 관찰 기록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 표지법은 책에 따라 순간 표지법 또는 순간 관찰 기록이라고도 하는데요. 타임 샘플링이라고도 하고 모멘터리 인터벌 레코딩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관찰 시간을 간격으로 나누어요. 각각의 시간 간격이 끝나는 순간에 대상 학생을 관찰해서 그 표적 행동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끝나는 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꼭 끝나는 순간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격 내 특정 한 시점인데 근데 대부분 끝나는 순간에 하긴 하더라고요. 이러한 관찰법의 장점은 뭘까요? 기록 방법을 들으면서 딱 예상이 되시지 않으셨어요? 다른 기록법에 비해서 교사의 시간이나 노력을 절약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60초라는 관찰 시간을 15초 간격으로 나눕니다. 4개의 간격이 되는데 행동의 발생이 이렇게 여기 지금 음영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빗금쳐 있는 이 부분이 발생했다고 볼게요. 대략 5초에 시작돼서 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32초까지 발생한 것 같네요. 그죠? 이것을 그 정강 기록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간격 내 지속적으로 행동이 발생한 경우에 발생 플러스고 그렇지 못한 경우 비발생 마이너스잖아요. 첫 번째 간격은 어때요? 비발생이죠. 계속 지속된 거 아니니까. 두 번째는 발생이에요. 세 번째는요? 안 되죠. 네 번째도 비발생 마이너스. 부분 간격 관찰 기록은 어떻게 되죠? 간격 내 한 번이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행동이 발생한 발생이니까 발생 플러스 이거는 비발생 마이너스고 그리고 시간 표지법은 뭡니까? 간격 내 특정 한 시점 보통 간격 마지막 순간으로 많이 본다고 했죠. 특정 한 시점에 대상자를 봤을 때 그 행동 하고 있나 딱 봤는데 하고 있으면 플러스고 아니면 비발생이 마이너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간격 내내 행동을 하다가 딱 관찰 시점에 안 하면 비발생으로 되는 거고 반대로 간격 내내 행동을 하지 않다가도 관찰 시점에 딱 그 행동을 하면 발생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 간격의 마지막이 관찰 시점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간격은 발생, 두 번째는 발생이죠. 나머지는 비발생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어떤 관찰 기록법에 따른 결과값이 어떤 게 나오는지도 여러분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이 사항이 다음에 살펴볼 자료의 요약이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앞서 살펴본 여러 관찰 기록의 결과들이 어떻게 요약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더 넓은 공간에다가 한번 유형과 그 결과값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양한 기록법의 유형과 함께 그 산출되는 결과값 정리해보면 좋잖아요. 그죠? 자, 사건 중심 기록, 사건 기반 기록법에는 어떤 게 있었죠? 빈도, 지속시간, 지연시간, 강도, 또 뭐가 있었죠? 통제 제시 기록, 반응 기회 기록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기준치 도달 기록법이 있고 시간 중심 기록법에는 간격 기록법과 시간 표지법, 그리고 간격 기록법의 하위 유형으로는 정강 기록, 부분 간격 기록 있다는 거. 이 정도 아시죠? 그죠? 산출되는 결과값을 한번 쫙 정리해 볼게요. 우선 빈도 기록법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빈도, 횟수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비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율의 예시를 말씀드리면 관찰 간격 시간이 10분인데 10회 빈도로 했어요. 분당 비율이 어떻게 돼요? 10분인데 10번 했으니까 분당 비율 1회인 거죠. 1분에 한 번 정도라고 본다는 거죠. 다음은 행동이 지속되는 시간을 관찰 및 기록하는 지속시간 기록법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지속시간의 합계, 그 누계가 나오죠. 그리고 평균 지속시간이 나옵니다. 각 지속시간들의 평균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속시간 백분율도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요. 지속시간을 관찰 기록했을 때 10시부터 10시 반까지 관찰을 해보니까 30분 그 간격이잖아요. 그때 4번을 했어요. 각각의 지속시간은 1분, 2분, 4분, 5분이라고 해볼게요. 전체 관찰 시간 어떻게 됩니까? 30분이고 그 전체 관찰 기록 어떻게 됩니까? 다 더하면 되죠. 1분, 2분, 4분, 5분이었으니까 12네요. 12분이죠. 그죠? 그러면 지속시간 100분율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전체 관찰 기간분의 지속시간 누계 곱하기 100이니까 30분의 12 곱하기 100, 40이네요. 40%. 그리고 평균 지속시간 어떻게 산출합니까? 1분, 2분, 4분, 5분이라고 했잖아요. 평균을 내면 돼요. 이 총합인 12가 되는 거고 분모는 어떻게 되죠? 4니까 4분의 12, 3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균적으로 한번 행동하면 3분은 지속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죠.
어렵지 않죠? 다음 지연시간 기록법은 평균 지연시간이 산출되는 것이고 강도 기록 역시 어느 정도인지 강도의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응 기회 기록이라고도 하는 통제 지시 기록법은 백분율이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체 기회의 수분의 정반응 곱하기 100입니다. 전체 기회 수분의 정반응 곱하기 100이라는 거. 기준치 도달 기록은 미리 정해놓은 기준이 있죠. 이걸 도달했는지 기록하는 거잖아요. 몇 번 도달했는지 그 빈도, 횟수를 결과값으로 산출하게 되는 거죠. 그럼 시간중심 기록법의 결과값은 뭐였죠? 모두 같았잖아요. 뭐였죠? 전간기록, 부분간격, 관찰기록, 시간표지법 모두 백분율이었죠.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 거. 간격 내에서 몇 퍼센트로 행동을 나타내는지 본다는 겁니다. 자, 지금 살펴본 행동의 관찰 기록법, 결과값의 요약 말씀드렸습니다. 매년 출제되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나올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살펴볼 사항은 측정의 신뢰도입니다. 관찰자 간 신뢰도, 관찰자 간 일치도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영어로 IOA죠. Inter-Observer Agreement, 약어입니다. 말 그대로 관찰자 간 동의라는 의미인 거죠. 관찰자가 한 명이 아닌 경우 그들이 관찰한 결과값을 일치 정도로 본다는 겁니다. 과연 얼마나 일치하는가 말이죠. 많이 일치할수록 그 신뢰도 값이 높을수록 당연히 좋은 거겠죠. 이 신뢰도 값을 구하는 방식은 관찰 기록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우선 빈도 기록법부터 살펴볼게요. 이 기록법은 빈도나 횟수를 카운트하는 기록법이죠. 두 명의 관찰자가 그 대상 학생 행동을 보면서 각각 몇 번 발생했다라고 기록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간 간격 동안 1관찰자는 2번 했다고 그래요. 근데 2관찰자는 4번 했다고 기록했네요. 일치도를 구하는 공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총 발생 횟수 일치도는 큰 수치로 관찰된 횟수분의 작은 수치로 관찰된 발생 횟수 곱하기 100입니다. 평균 발생 횟수 일치도는 여러 간격으로 나누어진 간격별 IOA의 어떤 평균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1간격 IOA 값 더하기 제2간격 IOA 값 더하기 이런 식으로 모든 간격별 IOA 값을 더하고 전체 단위 간격 수로 나누는 겁니다. 이 n 간격의 수가 여기도 들어가는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두 명의 관찰자가 기록한 기록지를 한번 그려보면요. 단위 간격 관찰자 1, 2 그리고 단위 간격별 IOA 관찰자 간 일치도를 이렇게 구해볼게요. 간격은 몇 분으로 할까요? 5분으로 할까요? 그 0분에서 5분, 10분, 15분, 30분 이런 식으로 간격을 나누고 두 관찰자가 그 관찰한 결과값을 대략적으로 기입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소기값을 구해보면 1관찰자는 18번 했다고 했고 2관찰자는 20번 했다고 했네요. 그죠? 단위 간격별 IOA 값을 구하면 앞서 말씀드린 공식 지금 활용해야 됩니다. 자, 공식 뭐였죠? 큰 수치분의 작은 수치 곱하기 100이죠. 간격별로 구해보겠습니다. 이건 4분의 4 곱하기 100이니까 100%, 아래는 5분의 3 곱하기 100 하니까 60%, 아래는 100%, 0%, 50, 그리고 60%입니다. 평균 발생 횟수 일치도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간격별 IOA 값의 평균값이죠. 그러니까 총 6번의 간격이에요. 그 분모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6이 되죠. 모든 간격별 IOA 값을 더해볼게요. 100 더하기 60 더하기 100 더하기 0 더하기 50 더하기 60이니까 얼마입니까? 370이네요. 그럼 370을 6으로 나누면 360이었으면 60인데 61.666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약 61.7%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어떤 자료를 보면 정확 발생 횟수 일치도가 있는데요. 그 IOA 값이 100%인 것의 비율을 구하는 겁니다. 정확한 발생 횟수 일치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총 6회 중에서 2번이 100%였습니다. 6분의 2 곱하기 100입니다. 쉽네요. 33.3%. 그러면 총 발생 횟수 일치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1관찰자는 18번이라고 했고 2관찰자는 20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큰 수분의 작은 수 20분의 18 곱하기 100 그러니까 90%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공식을 대입하면 됩니다. 다음 지속시간 기록법의 관찰자 간 일치도 IOA 값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속시간 기록뿐만 아니라 지연시간 기록법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이 방법도 기본적으로 사건 기록법과 동일합니다. 즉 두 관찰자 각각 독립적으로 관찰 기록한 표적 행동의 지속시간 지연시간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상호 비교해서 일치도를 살펴보는 방식이라는 거죠. 일치도를 구하는 공식은 짧은 시간을 긴 시간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 하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드리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관찰자의 반응을 기록하는데 반응의 경우 표적 행동의 발생과 지속시간을 기록하겠죠. 그리고 지속시간의 총합도 구할 수 있겠죠. 그 일치도도 구하게 됩니다.
관찰자는 2명이죠. 관찰자 1, 관찰자 2. 기록값으로는 뭐 5.5, 4.0 등등을 기록해보고, 총합으로는 1관찰자 16분이고 2관찰자 얼마입니까? 18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5번의 반응 각각의 관찰자 간 일치도를 한번 구해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일치도 산출 공식 뭐였습니까? 상대적으로 긴 시간분의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곱하기 100이라는 거. 따라서 반응 1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7.0분의 5.5 곱하기 100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78.517 이렇게 나오니까 대략적으로 78.6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반응 2는 3.0분의 4.0 아니죠. 더 큰 숫자인 얼마? 4.0분의 더 작은 숫자 3.0 곱하기 100. 딱 75%가 나오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하면 72.2 이거는 100%네요. 그리고 70.6 나오게 됩니다. 각 반응별 IO의 값을 구했으니까 이 5개의 값을 평균을 내면 79.3이 나오게 되던데요. 그리고 하나 더, 총 지속시간 일치도도 구해보면 18분의 16이죠. 곱하기 100을 하면 어떻게 되죠? 88.8888 나오잖아요. 그죠? 대략적으로 88.9%가 된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지속시간 기록법의 관찰자 간 일치도는 각 반응별 IOA 값, 평균 지속시간 IOA 값, 그리고 총 지속시간 IOA 값을 각 계산식에 맞게 산출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살펴본 계산 절차는 대상 행동이 지속되는 지속시간뿐만 아니라 어디? 반응 지연시간 관찰법에도 적용된다는 거 지금 한 3번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념하세요. 다음 시간기반 관찰기록법의 신뢰도를 살펴볼게요. 알고 계시겠지만 시간기반 관찰기록법은 어떤 것들이 있죠? 간격기록이 있다 했고 시간표집이 있다 했죠. 간격기록법에는 어떻게 나눈다고요? 또 정간기록과 부분간격이 있다는 거. 이것도 지금 한 3번 4번 말씀드렸는데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간격기록법의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직접 IO의 값까지 한번 산출해 볼게요. 자, 시행이 있고 관찰자가 있죠. 시행의 경우는 이렇게 간격기록이니 관찰 간격을 나눕니다. 10개로 나누어 볼까요? 관찰자는 2명인데요. 간격 내에서 목표 행동이 관찰되면 플러스, 관찰되지 않으면 마이너스라고 표기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임의적으로 한번 표기해 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자, 다 기입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입을 해보니까 두 관찰자의 관찰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를 표시해 볼까요? 그런데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도 일치하는 걸까요? 네, 일치하는 겁니다. 마이너스로 일치한다는 거죠. 둘 다 플러스인 경우만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도 일치하는 거죠.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 둘 다 플러스인 경우 모두 표시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무 표시가 없는 몇 번? 1번과 7번 간격은 불일치하고 나머지는 다 일치하네요. 그죠? 여기서 산출하는 신뢰도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총 간격 일치도인데요. 이는 책에 따라 간격별 일치도 또는 점수별 일치도라고도 합니다. 2명의 관찰자의 전체 관찰 기록을 같은 단위 간격끼리 비교해서 일치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일치하는 간격수를 총 간격수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해서 구하는 건데요. 앞서 예시를 보여드린 사례로 값을 산출해 볼게요. 일치 간격수 더하기 불일치 간격수 분의 일치 간격수 곱하기 100이에요. 8 더하기 2분의 8이죠. 곱하기 100 얼마입니까? 80%. 그리고 다소 복잡한 개념으로서 행동 발생 신뢰도와 행동 비발생 신뢰도의 개념이 강론에 나와 있는데요. 복잡하긴 한데요. 공식만 제대로 알고 나면 어려운 상황 아닙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행동 발생 신뢰도는 어떻게 됩니까? 행동 발생 신뢰도는요, 행동 발생에 대해서 두 관찰자가 얼마나 일치하게 보는가, 일치된 결과값이 나오는가 보는 건데요. 공식은 행동 발생에 대한 동의 구간수 더하기 행동 발생에 대한 비동의 구간수 분의 행동 발생에 대한 동의 구간수 곱하기 100입니다. 우선 분모에 뭐 들어갑니까? 1, 3, 4, 7, 9 간격이죠. 몇 개입니까? 5개죠. 5분의 분자에는 3, 4, 9 간격이네요. 3이네요. 그죠? 곱하기 100이니까 얼마입니까? 바로 60%죠. 그죠? 어려운 상황 아니죠? 다음, 행동 비발생 신뢰도는요, 그 반대의 개념입니다. 행동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의 일치 정도를 보는 거예요. 공식으로는요, 행동 비발생에 대한 동의 구간수 더하기 행동 발생에 대한 비동의 구간수 분의 행동 비발생에 대한 동의 구간수 곱하기 100이에요. 분모가 그러면 1, 2, 5, 6, 7, 8, 10, 7이네요. 7개고 분자는 2, 5, 6, 8, 10이네요. 5네요. 5. 그러면 7분의 5 곱하기 100이네요.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나요? 좀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행동 발생 신뢰도는요, 두 관찰자가 관찰 결과 중에서 하나라도 플러스가 있는 경우가 분모고 둘 다 플러스인 경우가 분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곱하기 100 하는 거고, 행동 비발생 신뢰도는 또 반대로 두 관찰자가 관찰 결과 중에 하나라도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는 분모,
둘 다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가 분자 곱하기 100입니다. 어렵지 않죠?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드릴 걸 그랬나요? 어쨌든 둘 다 플러스인 거, 둘 다 마이너스인 거, 둘 중에 하나만 플러스인 거, 둘 중에 하나만 마이너스인 거, 이런 내용들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행동의 관찰과 측정 관련된 사항들 말씀드렸는데요. 어려운 것 같지만 기본적인 개념과 공식 아시면 어려운 사항 아닙니다.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살펴볼 사항은 시각적 분석입니다. 시각적 분석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죠. 대상 학생이 나타나는 행동을 그래프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각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 학생의 행동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 그래서 중재를 제공했다면 중재 전후 행동 변화를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중재 효과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로서 실제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X축과 Y축이 있고요. 이 그래프의 이름은 예를 들어서 그래요. NCR 제공에 의한 학생 A의 자해 행동 발생 백분율 변화라고 합시다. 긴가요? 이게 NCR은 비유관 강화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중재인데요. 이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특정 중계를 주어서 이 학생의 자해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본다는 겁니다. X축을 획이라고 합시다. 시기인 거죠. 1, 2, 3, 4, 5, 6, 7, 8, 9, 10, 20까지 있고요. 획이 20번 한다는 거죠. Y축은 자해 행동의 발생 백분율. 백분율이니까 100이 최고 높은 값이죠. 10, 20, 30, 40, 50, 60, 100입니다. 이때 회기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어지는데요. 8회기와 9회기 사이에 선이 그어집니다. 자, 자료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1회기는 90, 2회기는 80, 3회기는 대략 85 정도이고 4회기, 5회기도 비슷한 수준으로 자료점이 그려지네요. 그리고 경계선이 있고 9회기부터 자료점이 이렇게 그려지네요. 점차 수준이 줄어드네요. 다행히. 그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X축은 회기입니다. Y축은 행동 발생 수준인 거고, 여기 가운데 구분선은 명칭 기억하세요. 상황 구분선입니다. 상황 구분선. 그리고 이렇게 구분된 상황에 대한 명칭이 보여지죠. 앞부분이 기초선이고 뒷부분이 NCR이라는 중재인 거죠. 그죠? 이렇게 적어 놓는 것이 바로 상황 제목인 겁니다. 어려운 상황 아니죠. 그죠? 자, 이러한 시각적 자료, 그래프를 분석하는 요인, 시각적 분석 요인에는 총 5가지가 있는데요. 각각을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자료 수준은요, 말 그대로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Y축 자료값이에요. 그래프를 보시면 Y값, 그러니까 세로축의 그 행동의 수준, 레벨을 표시하게 되잖아요. 어떤 시점, 어떤 상황에 나타내는 X값에서 나타내는 목표 행동의 어떤 수준을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자료점의 수분의 모든 자료의 Y축 값의 합이라는 공식으로 산출한 평균선 값을 기반으로 평균선을 그린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이 행동이 안정적으로 나타나는지, 안정적이지 않고 변화한다면 어느 정도로 변화하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평균선은. 다음, 자료의 경향은 명칭에서 느껴지죠. 그 자료의 경향, 추세,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자료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로 변화하는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료의 경향은 경향선을 그려서 알 수 있는데요. 이 경향선이란 자료들의 방향과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데요. 직선의 기울기를 보고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살펴본 기초선과 중재 그림 다시 볼까요? 자, 이때 기초선에서의 자료 경향을 봤을 때 어때요? 긍정적인 행동, 그러니까 증가했으면 하는 행동이 그냥 증가했으면 좋겠는데 줄어드는 게 보이면 어떻게 한다? 그 추세, 경향을 봤을 때 줄어든다면 중재를 실시해야 되겠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부정적인 행동, 그러니까 줄어들었으면 하는 행동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해 행동, 자기 머리 때리는 이런 행동들은, 그죠? 이런 게 늘어나는 경향, 이런 행동들이 높아지는 추세, 트렌드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중재를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높아지는 건지 낮아지는 건지 그런 트렌드를, 그런 경향을 보고 중재를 제공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다음 요인은 자료 변화율입니다. 변화율, variability, 다양성, 가변성, 이런 의미인 거죠. 자료들이 얼마나 변화를 보이는가, 아니면 얼마나 안정적인가를 본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료라 하면 Y축 값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Y축 값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앞쪽 회계의 자료는 어떤가요? 안정적인가요? 자료가 낮았다가 높았다가 엉망이죠. 그런데 상황 구분선을 기준으로 뒤쪽 회계는 어때요? Y축 값이 좀 비슷하게 나오죠. 안정적인 겁니다. 이렇게 시각적 자료를 보고 자료의 변화율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정적인지 안정적이지 않은 건지. 다음은 상황 간 자료의 중첩 정도, 그러니까 overlap between pages인데, 그러니까 두 상황 간의
그 자료들이 세로좌표 값이죠. 역시 그 y축 값이 오버랩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상황 간에 자료들이 같은 범위에 들어와 있는 정도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입니다. x축에 회기가 있고 y축이 있는데요. 그리고 4회기와 5회기 사이에 선을 그어서 나누죠. 이 구분선 이름이 뭘까요? 네, 기억나시죠? 상황 구분선입니다. 구분선을 기준으로 왼쪽이 기초선이고 오른쪽이 중재입니다. 이렇게 상황 제목도 적어 주어야 되겠죠. 자료들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들에서 서로 겹친다는 것을 알아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각 상황의 최저 수준과 최고 수준을 알아보고 그 겹치는 범위를 알아내면 됩니다. 자, 선을 그어서 알아볼게요. 1에서 2 사이의 범위가 겹치네요. 그죠? 중재 단계를 보면 총 몇 개의 자료점이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8개가 있네요. 총 8개 중에서 4개가 이 범위에 들어가네요. 그죠? 따라서 중첩률은 8개 중에 4개, 8분의 4 곱하기 100, 그래서 50%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 중첩도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바로 상황 간 자료 중첩도가 높으면 뭘까요? 자료의 변화율이 적은 것이고 상황 간 중첩도가 낮으면 변화율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까지 이해하시고요. 다음 요소는 효과의 즉각성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재 효과가 얼마나 즉각적이고 빠르게 나타났는가를 평가하는 거죠. 한 상황의 마지막 자료와 다음 상황의 첫 번째 자료 사이의 차이 정도를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입니다. 기초선 상황에서 이랬던 자료가 상황선 다음의 자료들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중재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중재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한 얘기네요. 그죠? 그리고 중재 효과의 어떤 즉각성이 떨어질수록 그 중재와 목표 행동 간의 기능적 관계는 높다? 아니죠. 낮다. 즉 효과적이지 못한 중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기초선에서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이후 중재 단계에서 기초선 수준과 비슷한 행동이 나타나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탁 상승해요. 이 즉각성이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낮은 거죠. 그죠? 중재를 처음 제공했을 때는 뭐 별다른 변화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상승한다는 건 어떻게 보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이 중재가 아니라 다른 외생 변수에 의한 어떤 행동 변화라고 생각되거든요. 그죠? 그 중재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죠? 이해되실 거예요. 이러한 시각적 분석 요인 5가지, 세로 축의 값, y축 값에 해당하는 자료의 수준, 자료의 추세를 나타내는 자료의 경향, 자료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알 수 있는 자료의 변화율, 상황 구분선으로 나누어진 두 상황 간의 자료들이 얼마나 오버랩되는지 알 수 있는 상황 간 자료의 중첩 정도, 그리고 제공하는 중재가 효과적인지 알 수 있는 효과의 즉각성 정도까지 이 5가지 각각의 특징을 분명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양한 실험 설계법입니다. 응용 행동 분석이라고 하는 이 행동 수정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죠. 우선 A-B 설계부터 살펴보면요. 중재를 투입하기 전인 기초선 A, 중재를 투입한 후 B, 이 행동 변화의 양을 단순히 비교한다는 겁니다. 책에 따라서 A-B 설계를 단순 비교 설계라고도 하더라고요. 즉 사전과 사후 결과만을 비교하는 거죠. 그림도 간단합니다. 이렇게 기초선 있고 중재 B가 있는 거죠. 이 설계법의 장단점 알아볼까요? 장점은 이미 말씀드렸네요. 그죠? 간단하다는 거. 하지만 단점이 있겠죠. 바로 기능적 관계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거죠. 단순한 관련성 정도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입증이 안 된다는 거죠. 입증이. 여기서 그 입증이 되려면 시간적인 일치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경쟁적인 요인들은 배제하고 오로지 중재와 그 행동 변화의 시간적인 일치성이 복제 구간을 통해서도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내용인가요? 어쨌든 기억하세요. A-B 설계는 기능 분석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기능 분석, 복제 구간 이런 내용들은 이후 다른 설계법 설명하면서 계속 등장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다음 설계로 넘어가면요. 바로 A-B-A 설계법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살펴본 A-B 설계에서 기초선 이후에 중재를 준 것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기초선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이죠. 그죠? 기초선, 중재, 그리고 제2 기초선이 있는 거죠. A-B-A 설계의 장단점도 살펴볼까요? 장점은 뭘까요? A-B 설계에서 불가능했던 행동의 기능적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좋네요, 그죠? 단점으로는 반전이 어려운 행동의 경우엔 적용하기 어렵다는 거,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바로 여기 그 두 번째 기초선을 보면 어때요? 기초선 상태에서 실험을 종료해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대상 학생이 자신의 몸을 이렇게 상해를 입히는 자해 행동을 하는 경우에 기초선의 경우에 그 어떤 중재도 하지 않고 그냥 실험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겁니다. 그죠? 바로 그 내용이에요. 다음은 ABA 설계입니다. 역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인데요. 예상하신 그림이죠. ABA에서 중재 B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AB, AB. 기초선 중재, 그리고 다시 기초선, 그리고 또 중재인 겁니다. 이 설계를 어떤 책에서는 반전 설계라고도 되어 있는데 아시죠? 그죠? 이 AB, AB가 바로 반전 설계입니다. 이 설계의 장점은 뭘까요? 기능적 관계에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앞서 ABA에서 제기된 윤리적 문제 기억나죠? 기초선에서 중재가 다 끝나버리는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 그리고 중재의 내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데요. 또 어려운 내용 같지만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독립 변수에 해당하는 중재를 제공하잖아요. 그리고 제거를 하죠. 그러면서 종속 변수에 해당하는 표적 행동의 변화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중재의 효과를 반복적으로 입증하면서 내적 타당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장점입니다. 특히 여기 제2 기초선 기간 있죠. 제2 기초선 기간에서 제1 기초선 기간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기능적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재가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기능적 관계가 성립된다는 사항 꼭 체크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단점은 뭘까요?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까 없다고 했는데 그죠? 이건 다른 측면이에요. 두 번째 기초선에서 짧은 시간이나마 그 효과적인 중재를 잠깐 제공하지 않잖아요. 바로 그 이유예요. 그 이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적 행동, 위험한 행동, 자해 행동 같은 거라면 윤리적인 문제 또한 이제 제기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ABA 설계에서도 제기된 문제였는데요. 목표 행동이 반전될 수 없는 특성을 지닌 경우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목표 행동이 반전될 수 없는 이거는 뭐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학습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자전거 타기 같은 거 어때요? 한번 학습이 딱 되어버리면 그 다음 중재를 제공하지 않아도 심지어 시간이 많이 지나도 여러분 한번 습득하면 몇 년이 지나도 그 행동은 다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즉 다시 그 예전으로 반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다음은 BAB 설계입니다. A가 없죠. 실험 설계 시작 단계 기초선이 없는 겁니다. 이제 물어봐야죠. 왜 없을까요? 왜 시작할 때 기초선 자료를 수집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바로 대상 학생의 자해 행동이나 공격 행동과 같은 경우에 실시하는 실험 설계인데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대상 학생의 행동을 중재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 지켜보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입니다. 표적 행동은 앞에 말씀드렸던 위험한 거니까 자해 행동이 적절하겠네요, 그죠? 자신이나 타인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즉각적으로 중재를 제공해야 돼요. 그리고 기초선을 길게 가지면 안 되겠죠. 중재의 효과를 알기 위해서 잠시만 아주 잠깐만 하는 거예요. 짧은 회기만 중재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이었는데도 또 굉장히 높은 발생률을 보였네요. 자, 다음은 중다 기초선 설계를 살펴볼게요. 그 마인드맵 시작 즈음에 말씀드렸죠. 원래 외국의 이론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다양한 교수님들께서 번역을 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거. 따라서 원어를 체크하시고 다양한 번역 용어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설계법에서도 유난히 다양한 번역이 있습니다. 꼭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 살펴볼 중다 기초선 설계 원어는 멀티플 베이스라인 디자인이에요. 번역으로 중다 기초선 설계라고도 하고요. 다중 기초선 설계, 복식 기초선 설계, 복합 기초선 설계 엄청 많아요. 시험엔 어떤 용어로 나올지 모르니까 꼭 체크하시고요. 이 설계의 개념은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기초선이 멀티플, 여러 개라는 겁니다. 여러 개의 기초선을 측정하고 순차적으로 중재를 적용하는데요. 당연한 상황이겠지만 이때 제공하는 중재 이외의 조건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동일해야 되겠죠. 이 설계는 여러 개의 A-B 설계라고 보시면 돼요. 동시에 기초선을 측정하다가 어떤 행동의 중재를 딱 제공했는데 먼저 그 중재 효과가 딱 나타날 때 다른 행동에 대한 중재를 실시하고, 그렇죠? 이러한 절차를 나머지 행동에도 이렇게 실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재의 투입 시기를 다르게 중재를 제공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행동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자가 달라지는 것, 그리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까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게 대상자 간, 행동 간, 상황 간 이렇게 중다 기초선 설계로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면 이런 식입니다. 이게 기초선이고 이게 중재인 거죠. 점선을 그리면 마치 계단 모양 같네요, 그죠?
이 점선을 의미하는 게 바로 중재의 순차적 투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세 가지 유형이 있죠. 학생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상황일 수도 있는데 대상자 간 중다 기초선 설계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학생 1, 2, 3이겠죠. 그죠? 여기서 학생 1에게 제공한 중재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중재 효과가 나타나면 학생 2에게 중재를 제공하는 거죠. 이때 이 시점에 학생 2는 변화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역시 학생 2에게 중재가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면 학생 3에게 중재를 제공하게 돼요. 학생 3은 역시 이 기초선 과정에서 학생 1과 2는 막 행동이 올라가더라도 내려가더라도 행동의 변화는 3은 없어야 된다는 거. 자, 이 설계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개의 기초선을 측정하고 순차적으로 중재를 제공하면서 그 이외의 조건들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표적 행동의 변화가 오로지 중재에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설계. 정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 설계법은 기초선이 여러 개라는 특징이 있죠. 다른 말로 한 개 이상의 종속 변수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중재를 투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에서 봤죠? 이 설계는 어떤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중재를 제거하는 것이 비윤리적이거나 또는 중재 효과가 되돌아가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하기 좋겠죠. 그죠? 이 중다 기초선 설계의 기본 과정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기출된 포인트인데요. 뭐죠? 기능적으로 독립적, 기능적으로 유사. 아실 거예요. 그죠? 약간 기억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 볼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다 기초선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각의 종속 변수는 기능적으로 독립적이어서 중재가 적용될 때까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각각의 종속 변수는 기능적으로 유사해서 동일한 중재에 반응해야 한다는 거죠.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행동간 중다 기초선 설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독립적이라는 사항부터 살펴보면 하나의 표적 행동에 중재를 제공할 때 다른 표적 행동은 이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건 뭐죠? 중재를 제공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의 중재, 동일한 중재에 같은 반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행동은 늘어나고 어떤 행동은 줄어들면 안 된다는 거죠. 다 같이 늘어나거나 다 같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사항, 기능적으로 독립적, 기능적으로 유사, 이 상황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글로 서술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기 기능적으로 독립적이라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공변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어로 covariation이라고 하는데요. 한 부분에 중재로 투입하는 경우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받는 현상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중재가 진행되는데 한 부분에 중재로 투입하는 경우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바로 기능적으로 독립적이다? 아니죠. 기능적으로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죠. 즉 중재가 적용된 층의 변화가 중재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조금 낯선 내용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공변 현상이라는 개념, 기능적으로 독립적이라는 개념과 함께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중다 기초선 설계의 장단점을 알아볼까요? 역시 기출된 상황입니다. 장점으로는 실험 통제를 입증하기 위해서 중재를 제거하는 등의 반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ABAB 설계의 단점이었던 윤리적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단점은 동시에 여러 학생, 상황, 행동에 대한 관찰과 측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아무래도 하나로 관찰하는 것보다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기초선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구간에서 중재가 언제 들어간다 했죠? 첫 번째 구간에서 중재 효과가 있을 때죠. 그러니까 늦어질 수 있는 겁니다.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계속 기초선을 측정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중재를 적용하는 것이 지연되니까 만약에 즉각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종속 변수인 경우는 이 중다 기초선 설계가 적절할까요? 적절치 않겠죠. 자, 우리는 이렇게 단점을 보면 뭐를 떠올려야 됩니까? 바로 극복 방안이죠. 그죠?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중다 간헐 기초선 설계입니다. 간헐.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입니다. 어떤 정반응의 비율을 살펴보는 거라고 가정을 할게요. 학생 A, B, C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대상자 간 중다 간헐 기초선 설계네요. 그죠? 중재가 아직 제공되지 않은 여러 기초선에서 매 회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이름처럼.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간헐적이라 해도 중재 투입 직전을 보시면 3회 이상의 자료 수집을 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안정적인 기초선 중재를 제공하려는 어떤 측면인데요. 어쨌든 중재 투입 직전 3회 이상의 자료 수집, 요거 체크하시고요. 이 설계의 장점은 뭡니까? 중다 기초선 설계의 단점을 극복하는 것과 관련되는 거죠. 그죠? 바로 기초선이 길어지는 경우 불필요한 측정을 하지 않도록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하시면 되겠죠. 문제에 나온다면.
다음은 기준 변경 설계입니다. 영어로 Changing Criterion Design인데요. 책에 따라 역시 기준 변동 설계, 중거 변경 설계라고도 하죠. 일단 예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회기가 있고 세로축은 정반응수라고 해볼까요? 자, 이렇게 회기를 나누고 중재를 제공하면서 변화하는 기준, 그 중거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즉 중재를 적용하면서 행동의 기준을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 설계인 거죠. 그렇잖아요. 갑작스럽게 어떤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면 대상자가 힘들 수 있어요.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겁니다. 이게 반대의 방향도 가능해요.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사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에게 해당하겠죠. 세로축에 카페인 섭취, 담배, 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점점 줄어드는 거, 점진적으로 줄이는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좀 어려운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기준 변동 설계의 신뢰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거죠. 어려운 내용이지만 기출됐어요. 지난 18년 초등인가 간단하게 건드린 사항인데 분명히 더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올해 출제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올해 출제됩니다. 네, 이름하여 기준 변동 설계에서의 기능적 관계 입증 방법 두 가지인데요. 첫째, 단계적으로 달라지는 기준을 일관적으로 충족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설계는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기준에 맞춰서 행동이 일관적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거죠. 여기서 일관적이라는 것이 연속된 3개의 단계에서 조건 충족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과거 중등에 기출된 문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뭐뭐라고 서술을 하다가 최소한 3개 구간에서 연속적으로 기준을 충족하는가 라고 나왔는데 이 3개 구간 연속, 이게 바로 키워드겠죠.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어때요? 3개 구간 연속, 4개의 구간이에요. 어쨌든 3개 구간 이상 조건을 충족하네요. 그죠? 아시겠죠? 기능적 관계 입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하위 구간별 회계 수를 다양하게 하여도 일관적으로 충족하는가 입니다. 아까 이 그래프를 다시 보면요. 단계별로 회기 수가 어때요? 같은가요? 다르죠? 3회기, 2회기, 5회기잖아요. 이렇게 회기 수를 다양하게 한다는 것이 기능적 관계 입증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회기, 3회기, 3회기가 아니라 3회기, 2회기, 5회기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진행해서 구간별 횟수가 다른데도 횟수가 일정하지 않은데도 결과가 어떻게? 의도한 대로 나왔네요. 표적 행동과 중재와의 기능적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즉 시간 일치성이 아니라 중재가 진짜 효과가 있어서 행동의 변화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문제 출제된다면 기준 변동 설계가 나오겠죠. 이 설계에서 기능적인 관계를 입증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답안을 서술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키워드가 뭘까요? 단계적 변화에 따라 일관적으로, 그리고 구간별 회기를 다양하게. 알겠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키워드를 포함한 답안을 쓰시는 연습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기준 변동 설계 기능적 관계 입증 방법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올해 출제될 것 같아요. 이 설계법의 장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뭔가요? 앞서 말씀드린 사항이기도 한데요. 단계적인, 점진적인 행동 변화에 적용하기 좋다는 거죠. 그리고 중재를 반전할 필요가 없다. 그죠? 따라서 윤리적인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단점은 뭡니까? 이 장점과 연관되는데요. 점진적인 행동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시급한 행동 변화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겠죠. 즉 급격한 행동 변화, 빨리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다. 다음은 교대 중재 설계입니다. 책에 따라 처치 변경 설계, 교대 처치 설계, 중재 교대 설계, 이름이 다양한데요. 영어로는 하나입니다. Alternating Treatment Design, ATD. 어쨌든 이름에서 특징이 느껴지시죠? Treatment. 처치가 어떻게? Alternating, 변화된다는 거죠. 변경된다는 거죠. 중재를 교대한다는 겁니다. 즉, 한 대상자에게 어떤 중재를 교대로 실시해서 그 중재들, 그 처치들 간의 효과를 비교하는 설계라는 거죠.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회기별로 나누고 세로축은 정반응이라고 할게요. 증가시키는 게 목표겠죠. 정반응이니까. 그리고 상황 구분선으로 나눕니다. 기초선 중재인데 여기를 교대 중재로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효과적인 중재 적용이라고 할게요. 자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초선 자료가 있고 교대 중재는요 이렇게. 자, 다른 중재를 교대해서 제공한다는 거죠. 파란색 중재와 녹색 중재를 주다 보니까 뭐가 더 효과적인지 알 수 있죠. Y축 값이 높으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죠? 더 효과적이었던 것을 파란색으로 이후 최종 단계에서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설계를 변경해서 실시할 수도 있어요. 파란 중재, 녹색 중재를 비교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빨간 중재를 추가해서 3가지를 비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재와 기초선을 비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재를 주지 않는 것과 중재를 주는 것과 비교하는 거죠. 예, 그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중재의 장점은 뭐예요? 기초선 수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아까 했지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설계는 중재 간의 효과를 비교하는 게 목적이죠. 기초선과 비교해서 얼마나 향상됐는지 아닙니다. 그건 목적 아니에요. 기초선 측정 없이 빠른 중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중재 효과를 알아보려고 중재를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예, 아주 장점들이 있습니다. 체크하시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교대 중재 설계의 유의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강론이나 모의고사 여러분들 친 모의고사에서 그 문구 보셨을 거예요. 중재의 임의적 배열과 평형화 기억나시죠? 이해되시던가요? 이해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내적 타당도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먼저 임의적 배열부터 말씀드릴게요. 처치, 중재를 제공할 때 임의적인 순서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개의 처치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횟수만큼 3개의 처치라면 어떻게 순환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 예를 들어 뭐 ABC, ABC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평형화라는 말은 일정의 평형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평형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개의 처치를 제공하는데 1교시, 5교시 준다고 해요. 중재 A는 첫날에 1교시 줬으면 다음날에 5교시 주고 중재 B는 첫날에 5교시 줬으면 다음날에 1교시 준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1교시는 뭔가 좀 긴장이 돼 있고 5교시 같은 경우 밥 먹고 나니까 좀 졸리고 그죠? 이 퍼포먼스가 아이들이 보이는 그런 성과가 다를 겁니다. 그죠? 즉 중재 투입뿐만 아니라 실험을 하는 시간, 장소, 실험자, 중재 이외의 행동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만한 외부 요인들 전부 다 통제하려고자 하는 겁니다. 통제한다는 건 갖게 한다는 거죠. 그죠? 중재의 임의적 배열과 평형화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 중재의 순서를 임의적으로 진행하고 실험 시간 및 장소 등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모든 요소를 똑같이 하라는 것. 이해되시죠? 그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교대 중재 설계의 내적 타당도를 위한 방안과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에요. 좀 어렵긴 한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에요.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키워드들 전부 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조건 변경 설계입니다. 이 책에 따라 또 역시 처치 교대 설계, 중다 중재 설계, 중다 처치 설계, 복합 중재 설계 등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또 그 ABC 설계라고도 하죠. 그 앞서 살펴본 ABAB 설계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설계법 방식을 역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기초선 A가 있습니다. 중재 B가 있는데 다음에 기초선이 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온다고요? 다른 중재 C가 뒤따르는 형식이죠. 중재 1 다음에 중재 2를 순서적으로 도입하는 거죠. 이를 다른 표현으로 종속 변인이 하나인데 독립 변인이 2개 이상인 설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2개의 독립 변인 중에서 종속 변인을 더 잘 변화시키는 건지 뭔지 알아본다는 거죠.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어떤 학생이 어떤 중재를 주는데요. 생각보다 효과가 미미한 경우가 있어요. 다른 중재를 주면 어떨까라고 생각드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때 쓰는 설계법이에요. 중재 하나 주다가 효과가 없든지 뭐 어떤지 해서 다른 중재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학습 성과를 알아보는 실험 설계라고 해볼게요. 중재 1은 복습이에요. 이 자료가 이렇게 나타나고 중재는 예습인데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중재 2를 줄 수도 있고 또 중재 1과 2를 결합해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강론에서는 이게 일괄 교수의 구성이라고 됐어요. 대상자의 효과가 있었던 중재들을 막 같이 써보는 거죠. B와 C를 더해가지고 함께 쓰는 거 이런 것을 일괄 교수의 구성이라는 키워드도 알아두시고요. 아주 교육 성과가 높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요. 기초선은 있는데 두 번째 신체적인 촉구를 줍니다. B에서. 그 세 번째는 모델링을 제공하는 경우라고 했어요. 자,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효과가 같네요. 이런 경우는 교육적인 시사점이 뭘까요? 문제에서 이런 그래프 딱 제시했어요. 교사의 바람직한 대응을 쓰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민해 보시겠어요? 물론 여기 모델링과 신체적 촉구를 뒤에 저희 촉진 부분에서 한 번 더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아는 대로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자, 교사의 바람직한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효과가 같다면 교사의 개입 정도, 도움의 정도가 조금이라도 낮은 것을 중재한다. 아시겠죠? 그죠? 굳이 교사가 더 많은 개입을 하고 더 학생들이 하는 것에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게 바람직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중재 1과 중재 2는 엄격하게 다른 형태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재 1이 복습이었을 때 중재 2는 복습이었을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죠? 적절하게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예상하셨겠지만 이 조건 변경 설계는 기능적 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기능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ABAB 설계나 교대 중재 설계 등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대 중재 설계가 간섭 효과를 최소화하긴 했지만 간섭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조건 변경 설계보다는 낫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자, 지금 살펴본 다양한 설계법 어때요?
많이 복잡하시죠. 특히 그 원래는 외국 이론이었기 때문에 번역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동의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더 헷갈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설계법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각각의 특징, 장단점, 유의사항까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행동수정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 영상에서는 PBS와 행동수정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인 행동중재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행동수정 영역 2개의 영상으로 제작했는데요. 어쨌든 다음 영상은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동수정 두 번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특수교육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